독일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독일 교육이 어떤지 여러분이 아시려면 독일은 어떤 나라인가. 독일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늦게 통일이 됐어요.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이제 재상이 나타나서 뭐 이 독일에 조그만 나라가 79개가 있었대요. 그 나라를 전쟁을 하면서 다 이겼어요. 전략적으로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었는데, 비스마르크의 이 군대의 칼은 부러지지가 않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일에 그 쌍둥이 칼이라는 칼이 있어요. 칼이 독일이 굉장히 지금 철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철이 생산되는 것을 알고 그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서 이 부러지지 않는 칼로 독일을 통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1871년도에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철혈 재상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독일의 교육은 지금도 독일에 16개 주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것처럼 인구가 한 8천만 되는, 유럽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강한 국력을 가지려면요, 인구수가 많아요. 그래서 독일은 출산 장려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프랑스보다 인구가 많아야지 일단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대신에 이 16개 도를 만들어 갖고 16개 도가 각자 자기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게 교육지방자치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우리처럼 중앙정부에서 교육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 교육은 그 각 주에서 새로운 교육법을 만들어서 16개 주 교육법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보존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예술 교육을 많이 시켜요.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하고 미술을 하고, 이런 교육 과정에 예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는 주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지식을 가르치는 주가 있어요. 이 잭센주라고 하는 곳과 바이에른주는 교육 과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16개 주가 그 지방자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교육권뿐만이 아니라 경찰권, 자치권, 우리 동네를 어떻게 내가 자치할 것인지 그 행정과 관련된 것도 지방자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주정부 소관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학교 교육을 경쟁을 붙이질 않았어요. 결국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복하게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연방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정부는 학교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재밌어요, 학교 가면. 자, 그 다음에 연방은 뭐를 하냐면 예술이나 학문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국가 방침에 어긋나지 않게 각 16개 주정부가 교육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은 연방의 일이에요. 16개 주정부 어느 학교를 다니든지 이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오게 되면은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연방이 많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은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거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여기는 부모의 권리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반드시 부모가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참여할 수 있는 이 부모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이 부모의 권리가 무엇인가, 각 학교는 부모의 권리를 잘 보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수업, 또 사립학교 규정과 관련된 감독권, 독일에도 사립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그 입학금이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사립학교에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독일의 나라가 미국과 다른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사립학교에 올 수 있는데 학교에 자 나는 그 월급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그런 그 학교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월급에 비례해서 차등 비례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너는 한 달에 수업료를 이만큼만 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 5만 원부터 시작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500만 원도 낸다 그래요. 사립학교에. 근데 그거를 이제 1년치를 한꺼번에 내기도 하는데 근데 나는 환경미화원이야. 아니면 청소부야. 근데 나는 꼭 우리 아이가 사립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어. 왜? 이 사립학교는 교육 철학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를 이렇게 기르고 싶어. 그러면은 한 55만 원만 내면 된대. 그 사람의 이게 이제 사회 공동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건데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누려야 될 학습의 권리의 인간으로서의 인권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한 교육 철학을 지향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건 되게 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교육. 16개 연방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학교에 다니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직업교육은 연방의 일이에요. 그래서 16개 어느 주에서 내가 학교 교육을 받든지 직업교육은 연방의 방침대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을 막 경쟁시키고 서열화하지 않아요. 학습의 권리를 국가가 잘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도 원하는 대학에 자기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의과대학, 법과대학 한 1학년 학기가 지나고 나면 30% 아이들을 정리를 해요. 또 2학년 때도 계속 조금씩 다 잘라가지고 보통 한 200명 정도가 법과대학에 들어오면은 졸업을 하는 사람은 70명이 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하면은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조금 학생들을 반드시 그 퍼센테이지를 줄여나가는 점점 줄여나가는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정부가 하는 학교 교육은 아이들이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성을 찾고 내가 어떤 직업인이 될 것인가 거기에 학교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좋은 직업인이 될 수 있는 기초교육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이제 부탁을 받고 어떤 사람들이 제 강의에 많이 올까 잘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중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 시간에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한 거 독일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또 학교가 나는 재미없다. 학교가 여러분은 싫은 이유는 뭔지.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좋아요? 네.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은 정말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지 재미있으십니까? 날씨가 좋은데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은 신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자, 경쟁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실제로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삶의 철학을 갖고 계신지, 삶의 방향,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그 가치가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좀 공존하고 있는 사회인데 자기만의 철학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쟤는 사교육을 저렇게 많이 받는데 나는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저지 부모님들은 교육에 저렇게 관심도 많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맨날 돈 벌러 다니시기 바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양극화 사회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철학을 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오늘 쓴 책을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열심히 대답하는 사람에게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의견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 나는 오늘 이런 강의를 듣고 싶다. 자, 저는 멀리서 왔어요. 서울에서 저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여기 막 물어보러 왔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졸지 않고 오늘 좀 나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가셨으면 좋겠고, 옆에 저기 자는 친구 있으면 좀 깨워요. 자, 여러분 제 강의에서 뭘 알고 싶으십니까? 자, 말씀하세요. 자, 여기 학부모님들도 오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그 단체 회원들도 오신 것 같고, 학생들도 온 것 같은데, 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혹시 결정한 사람이 있는지, 오늘 강의에서 뭘 듣고 싶은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실 때까지 저도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잠깐 자기 소개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학부모인데요. 일단은 먼저 예의 없게 모자를 좀 썼는데 미용실을 좀 바꿨는데 머리가 좀 이상해서 본의 아니게 모자를 좀 쓰고 나왔고요. 제가 선생님 주제에 좀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가지 좀 나중에 번외로라도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독일 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생활 수준이 저희보다는 분명히 높으신데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어떤 부모들로부터 어떤 물려받는 그런 별도의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무엇인지 독일에서 그것이 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가봤는데 그 나라는 제가 가본 곳은 프랑크푸르트랑 뮌헨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되게 큰 도시인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자연이. 그래서 그들 나라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 도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또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면서 강의하면서 그 내용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대표로 누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교육받으면 뭐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를 못하는데. 네. 이거 어른만이 말씀하십니까? 네. 예, 학부모입니다. 네. 예. 그 독일의 종교 교육이 좀 어떻게 목사님이신가요? 이루어지는지 예, 듣고 싶습니다. 자, 또 학생들. 저는 그 중학교 교육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점수만 잘 따는 교육을 가르치니까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자, 자기 소개.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굽니까? 예태광중학교 3학년 6반 이지혁이요. 자, 아니면 참. 항상 얘기하실 때는 다른 사람들 저기 지금 카메라가 여러분 찍고 있어요. 나중에 자, 지역사회 시의원이 될지도 몰라. 태화중학교 3학 6반 이지혁입니다. 독일도 사교육 같은 거 많나요? 자, 독일은 사교육이 있는지 또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사교육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사교육을 안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방향을 제가 잃어갖고 사교육에 지금 고등학교를 접하다 보니까 간격이 길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이걸 제가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지도를 해서 이 아이 그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워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어려웠어요. 내가 그동안 아이를 잘못 키운 거는 아닌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 학생의 의견 자, 남학생이 얘기했는데 여학생들은 뭐 하십니까? 네. 저 몇 학년 어느 학교? 네, 송탄고요. 네. 네, 고3 학생인데요. 네. 그 독일의 임용제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요. 임용? 네. 여러분은 독일의 학교는 어떤지, 독일의 중학교는 어떤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우리처럼 피사에서 좋은 점수를 따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제 피사라고 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이 조사에서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점수 되게 좋아요. 한국 아이들은. 그렇지만 정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게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지겨운 맨날 바닥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울면서 공부하는 거야. 풀 수 없이 하려니까 강제로. 지겨운 거죠. 그 외국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외국의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하면서도 좋은 점수가 나와요. 암기. 자, 그래서 점수는 좋지만 서양의 학자들은 한국 교육은 참 문제가 있다. 이 나라 교육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모든 나라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갖고 그 부모와 가족관계에 대한 그런 것도 조사를 해봤는데 서양의 많은 나라의 아이들은 70% 이상 나는 우리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 부모님을 존경한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은요. 부모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가족 불행하다. 굉장히 수치가 우리는 그 행복도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기는 굉장히 불행하다.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굉장히 불행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는 뭐 이제 교육학을 공부한 박사이기도 하지만은 독일에서 두 아이들을 기르면서 한국의 교육과 독일의 교육을 어떻게 다른가 그걸 굉장히 봤는데 일단 말을 상당히 잘해요. 자기 의견 뭐 이런 거 얘기하려면 다 손들고 서로 그냥 질문하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갖는 거 이런 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샀는지 그런 거를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교육을 만들어가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부모님들의 그 질문 이런 거는 알아들었고요. 자, 학생들도 제 교육을 듣고 자, 오늘 제가 끝으로 물어볼 거예요. 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될 것인지 교육의 효과가 났는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는 의무 교육 제도가 있는데 반드시 학교에 학생들이 와야 돼요. 그 세계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의무 교육 제도를 갖고 있지만은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을 하거나 홈스쿨을 해도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세계에서 유럽에서 학교에 반드시 와야 되는 나라가 10개가 있거든요. 근데 독일은 반드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홈스쿨링이나 온라인 교육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반드시 학교에 와야 돼.
자, 그리고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은 반드시 학업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반드시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를 배우냐 하면은, 아까 사교육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갔다 오면은 일단 좀 씻고 뭐도 좀 밥도 좀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배운 거를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뭘 배웠는지, 그리고 자기가 숙제를 하면서 이거는 왜 내가 이 숙제를 할 수가 없는지, 뭐를 모르는지, 뭐를 더 해야 되는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독일은 굉장히 많이 길러주죠. 그 좋은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학원을 가는 거. 자기와 난이도가 맞지도 않는 어려운 거 가르치는 학원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는 학생과 양육자가 자녀를 잘 기르는지를 감독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장기 학교에 결석한 아이들을 찾아봤더니 아버지가 아이를 죽였거나 어머니가 아이를 살해했거나 아니면 학대했거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 이거를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아이가 의무교육 대상자인데 어디로 갔지?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청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찰처럼 급습해요. 급집에. 그래서 자, 이 아이는 어디 갔는지 그런 거를 보는데, 이제 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의 학대를 하는 기준은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방에 있는지, 그 아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거기서 보고 학대가 의심된다 하면은 바로 그 가정법원에다가 친권을 박탈시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뭐 교사, 뭐 이웃집, 뭐 누구나 다 청소년청에 고발을 하죠. 근데 시민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고발을 참 잘해요. 우리는 봐주기 참 많잖아요. 어림없습니다. 거기는. 어려서부터 안 봐줘.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아이스크림이나 먹을 거를 갖고 타면은 안 되거든요. 우리는 버스 운전사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고 태워주는데 거기는 절대로 안 태워줘요. 어려서부터. 안 되는 거는 안 된,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지. 자, 그 다음에 부모는 아동을 잘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숙제를 지도해요. 우리 아이가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숙제를 안 하면은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왜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이를 낳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지, 양육권을 뺏기고 싶은지. 그래서 그 아이가 이 가정에서 계속 자라면은 다른 아이와 비교해 볼 때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하면은 교사들도 청소년청에 고발을 해요. 친권 뺏어야 되겠다. 친권 박탈.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와는 달리 학부모는 반드시 8주나 12주에 한 번씩 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교사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 패런트 이브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안 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이거 유치원에서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부모는 와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8주간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자세히 정보를 주는데, 이 학부모 회가 자치활동이에요. 학부모들이 반드시 자치활동을 언제 반드시 그 학급에서 해요.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급에서. 거기서 언제 할 것인지, 뭐를 안건으로 해갖고 얘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자치활동을 하고 교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는 반드시 학부모의 초대에 응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 자, 우리 반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이 학부모 교육 이거 하고 나면은요, 이 패런트 이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
학생과 부모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거나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거나 교육복지를 지원하거나 이게 이제 학생, 정부, 지역의 교육기관 또 부모 이런 사람들 협동으로 해가지고 독일의 학교 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교육의 목표는 실천적인 행위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독일의 부모는 반드시 아이가 그거를 하도록 해주지 않아요. 반드시 자기가 다 하도록. 자율성.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치원에 가면서 장난감을 가지고 갔는데 옆에 있는 애가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사지도 며칠 안 된 장난감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부모가 쫓아가가지고 너 왜 우리의 장난감 망가뜨렸니? 그 조그만 애한테 그 어른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아이가 저도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장난감 같은 거를 잘 못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독일 아이 경찰차 조그만 자동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빌렸대요. 이틀인가 빌려서 놀다가 완전히 망가뜨린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끌면은 사이렌 소리도 나고 굉장히 이제 우리 아이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있다 가니까 장난감을 빌려준 독일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자동차인데 내가 이틀 갖고 놀다가 너희 아들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다시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가 알았다. 내가 그거를 똑같은 거 사다 주마. 근데 그게 그 동네에서 산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사갖고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사온 그 동네에서 산 거라서 우리 동네에 없어서 제가 그 자동차의 값에 상응하는 돈을 준 적이 있었는데 독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지금 유치원에서 놀면서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자기가 해결하는 거를 부모가 가르쳐요. 네, 부모가. 그리고 그래서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나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지만 나도 괴롭힘을 당하면 안 돼.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면 내 스스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랬잖아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 실천적인 행위 능력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철학 확실해요. 자, 윤리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할 때는 도덕적으로 행위해야죠. 그래서 초등교육, 뭐 중학교 교육에도 그렇지만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놀려 별명을 불러 손가락질을 해? 이거 다 민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려서부터 법률교육, 헌법 많이 가르쳐. 그래서 남한테 별명을 부르면 벌금이 얼마인지, 남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은 이게 얼마인지 그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더라. 그래서 별명을 부르거나 이러는 애들 없어.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되게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가정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았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가차없이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그 아이들을 따로 가르치는 그 학교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24시간 거기서 기숙하면서 사회복지사들, 교육복지사들이 아이를 이제 민주시민이 되도록 가르쳐. 되게 이제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그런 이제 전제를 하고, 그래서 그 사회복지 기관 같은 데인데 그런 데서 이제 거기서 장기 숙식하면서 이제 올바른 습관을 배워나가는 거죠.